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소공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새롭게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 덕분에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는 세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세요. 정다운 친구들. 세라에게 다정한 친구 셋이 없었다면 그녀는 슬픔을 못 이겨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지 못했을 것이다. 첫 번째 친구는 뭐니뭐니 해도 베키였다. 세라가 처음으로 다락방에서 자던 그날 밤, 밤새도록 쥐들이 찍찍대는 바람에 무서움에 떨면서도 벽 저쪽에 자신과 같은 소녀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베키는 세라가 일을 하기 시작한 첫날 말했다. 아가씨, 제가 앞으로 꼬박꼬박 인사를 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만일 제가 아가씨한테 인사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마음속으론 언제나 아가씨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키는 날이 밝기 전에 세라의 방으로 와서는 단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중을 들었으며 밤이 되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세라는 처음 몇 주 동안은 너무 슬퍼서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베키가 세라의 방을 오가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베키는 남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혼자 두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맹가드였다. 하지만 세라는 그 커다란 슬픔을 어느 정도 딛고 일어나서야 자기가 어맹가드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어맹가드는 집에 다녀왔다. 그리고 어느 날 빨랫감을 잔뜩 안고 복도를 걸어가는 세라와 마주쳤다. 어맹가드는 얼굴이 헬쓱하고 초라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세라를 보자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세라는 빨랫감을 안은 채 어맹가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맹가드는 그런 세라를 보자 더욱 당황했다. 어맹가드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그동안 잘 있었니? 잘 있었어. 넌? 나도 잘 있었어. 어맹가드는 점점 당황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정한 말투로 물었다. 너 많이 슬프니? 그 순간 세라는 왈칵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뭐? 네가 보기엔 내가 아주 행복해 보이니? 세라는
어맹가드 곁을 재빨리 지나쳐버렸다. 그 뒤 두 사람 사이는 서먹서먹하기만 했다. 우연히 마주치면 세라는 얼굴을 돌려버렸고 어맹가드는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무렵 어맹가드는 왠지 더 정신없고 슬퍼 보였다. 어맹가드는 창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밖을 내다보기 일쑤였다. 그날 밤, 세라는 다른 날보다 늦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 층계를 다 올라온 세라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내 방에 누가 촛불을 켜놨지? 세라의 방에는 촛불이 환하게 타고 있었다. 그것도 세라가 쓰는 부엌용 촛대가 아니라 학생들이 침실에서 쓰는 촛대였다. 그리고 촛불을 켠 사람은 잠옷 위에 빨간 쇼를 두르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바로 어맹가드였다. 어맹가드! 세라는 놀라서 소리쳤다. 어맹가드는 벌떡 일어나더니 커다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세라에게 다가왔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세라, 들키면 혼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알고 싶어. 넌 이제 내가 싫어졌니? 세라는 예전에 다정하고 순수한 어맹가드의 목소리를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맹가드, 난 지금도 널 좋아해. 그치만 이젠 모든 게 달라졌잖아. 그래서 너도 옛날의 네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맹가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소리야? 변한 건 너야. 네가 날 모른 척해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네가 딴 아이가 되어 있었잖아. 그래, 난 정말 많이 변했어. 게다가 민친 선생님이 내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셔서 널 만나지 않으려 했던 거야. 둘은 한참을 마주보다가 와라 끌어안았다. 어맹가드가 정겨움 가득한 눈으로 세라를 보며 말했다. 세라, 네가 날 멀리하는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근데 오늘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문득 너를 만나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고 싶었어. 넌 정말 나보다 착하구나. 나 같으면 어림없어. 난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라 내 쪽에서 먼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을 못해. 그거 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세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어맹가드는 다락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 좋은 방이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어. 아니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방이라고 생각하든지.
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그 끔찍한 일을 겪은 뒤 상상력이 굳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머릿속에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다. 나보다 더 지독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걸. 지하 감옥에 살았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생각해봐.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고? 바스티유 감옥? 어맹가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문득 세라가 프랑스 혁명에 관해 들려주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 난 바스티유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상상을 해봤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날 잊었고 민친 선생님은 교도관이고 베키는 옆방의 죄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어맹가드는 세라의 말에 감동했다. 저 세라, 근데 그런 얘기를 다른 아이들한테도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이들과 함께 여기 올라와서 네가 지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좋아.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세라의 세 번째 친구는 로티였다. 로티는 너무 어려서 불행이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요즘 세라의 변한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세라, 이제 정말 가난뱅이가 된 거야? 세라가 하급반 프랑스어 수업을 하는 날, 로티는 아주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야. 거지들은 살 곳이 없지만 난 머물 곳이 있잖아. 세라가 의젓하게 말했다. 그게 어딘데? 세라의 방에 가보니까 다른 아이가 있던데? 그 방은 이제 전처럼 예쁘지도 않아. 난 다른 방에 살아. 그 방도 좋아? 나 거기 가볼래. 로티, 이렇게 자꾸 떠들면 안 돼. 민친 선생님이 아시면 나한테 화를 내실 거야. 요즘엔 무엇이든 잘못된 게 있으면 세라가 야단을 맞았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한눈을 팔아도 결국 꾸중을 듣는 건 세라였다. 하지만 로티는 한번 마음먹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세라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세라의 방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말하는 걸 엿들은 로티는 세라의 방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층계를 몇 개나 올라가 마침내 다락방에 이르렀다. 세라는 탁자 위에 올라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라! 세라 엄마! 세라는 자기를 부르는 로티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정말 로티였다. 세라는 탁자 위에서 뛰어내려 얼른 로티에게 달려갔다. 로티가 울음을 터뜨리기라도 해서 민친 선생님에게 들키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로티, 제발 떠들지 마. 여기도
그렇게 나쁜 방은 아니야. 여기가 나쁜 방이 아니라고? 왜 나쁜 방이 아니야? 로티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로티는 여전히 응석바지였지만 세상에서 누구보다 세라를 좋아해서 울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었다. 여기선 아래층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거든. 그게 뭔데? 저 굴뚝을 좀 봐. 연기가 뭉게뭉게 나와서 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이지? 그리고 참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처럼 얘기도 하고 가끔은 지붕 위의 다락방 창문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기도 해. 꼭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볼래. 어서 나 좀 올려줘. 세라는 로티를 탁자 위로 올려주었다. 두 소녀는 낡은 탁자 위에 나란히 서서 지붕에 난 네모 창문에 기댄 채 바깥 풍경을 내다봤다. 저 다락방에도 누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곳과 가까우니까 저 방에 누가 산다면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을 텐데. 세라는 굳게 닫힌 옆집 다락방 창문을 보며 아쉬운 듯 말했다. 로티는 이 다락방에서 하늘이 더 가깝게 보이는 게 신기했다. 세라, 나 이 방이 좋아. 로티는 신이 나서 외쳤다. 그리고 세라와 함께 참새에게 주머니에 든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며 즐거워했다. 로티, 이 방은 조그맣고 높아서 누운 채 하늘을 볼 수도 있어. 맑은 날엔 구름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떠가고 흐린 날엔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아.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에는 저 유리창 안에 별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세어보기도 하고, 세라는 어린 로티의 손을 잡고 방 안을 돌아다니며 다락방의 좋은 점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리고 바닥엔 두껍고 푹신푹신한 인도 양탄자를 깔고 저 구석엔 예쁜 소파와 예쁜 방석들을 놓을 거야. 그 앞엔 손을 뻗치면 바로 책을 꺼낼 수 있도록 책장을 놓아야지. 녹슨 난로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고 맞은편에 양털 담요를 깔고 벽에도 아름다운 벽걸이와 작고 예쁜 액자를 걸 거야. 그리고 저쪽엔 장밋빛 갓을 씌운 등도 놓아야지. 방 한가운데에는 탁자를 놓고 뜨거운 물이 담긴 구리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좋을 거야. 세라가 꿈꾸듯 이야기했다. 세라,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로티가 말했다. 그치만 로티, 그건 안 돼. 민친 선생님이 하시면 혼쭐이 날 거야. 어서 아래층으로 가자. 세라는 로티를 발에다 주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방금 전 로티에게 들려준 아름다운 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딱딱한 침대에는 낡은 이불이 덮여 있었다. 세라는 허름한 의자에 걸터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로티가 돌아가자 방은 더 쓸쓸해진 것 같았다. 이 다락방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곳일지도 몰라. 세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본 세라는 깜짝 놀랐다. 그곳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뭔가 냄새를 맡고 있었다. 쥐는 로티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 냄새를 맡고 구멍 속에서 나온 것 같았다. 쥐는 마치 수염을 기른 난쟁이 같은 모습으로 세라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그 순간 세라는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세상에서 쥐로 태어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야. 하지만 이 쥐도 자기가 원해서 쥐로 태어난 건 아니겠지. 세라가 이런 생각을 하며 잠자코 있자 쥐도 용기가 생긴 모양이었다. 쥐는 배가 고팠고 구멍 속에 있는 아내와 아기 쥐들도 먹을 것을 달라며 찍찍 울고 있었다. 그래, 그 과자 부스러기를 가지고 가렴. 바스티유 감옥의 죄수도 쥐와 아주 친하게 지냈대. 나도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세라는 쥐가 자기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말했다. 그러자 쥐도 세라의 말을 알았다는 듯이 조심조심 과자 부스러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 중에서 제일 큰 덩이를 덥석 물더니 재빨리 나무 벽 사이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어맹가드가 아무도 몰래 살금살금 다락방으로 올라왔을 때였다. 안에서 작은 소리로 웃으며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라, 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니? 어맹가드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아하, 쥐야. 멜기세딕이라고? 내가 이름도 지어줬어. 쥐라고? 어맹가드는 깜짝 놀라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빨간 숄로 몸을 감쌌다. 겁먹지 않아도 돼. 우리랑 똑같이 예의 바른 쥐야. 한번 볼래? 세라는 이렇게 말하고 벽 쪽으로 가서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회색 수염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쥐가 구멍 밖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다. 세라가 빵 부스러기를 뿌려주자 멜기세딕은 살금살금 기어나와 열심히 먹더니 제일 큰 덩어리를 물고 구멍 속으로 돌아갔다. 어때? 멜기세딕은 자기 식구를 위해서 제일 큰 부스러기를 물어다 줘. 저 소리를 들어봐. 아기 쥐들과 아내, 또 하나는 멜기세딕의 소리야. 세라, 넌 정말 특이한 아이구나. 멜기세딕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어맹가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난 멜기세딕 역시 사람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사람처럼 결혼도 하고 아기 쥐도 낳고 그래서 내가 멜기세딕이라고
이름도 붙여준 거야. 바스티유 감옥에 나와 함께 갇힌 내 친구지. 그때 어디선가 벽을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 무슨 소리니? 어맹가드가 깜짝 놀랐다. 아, 저건 옆방 죄수가 그러는 거야. 아, 베키가? 그래, 2번 두드리면 잘 있니? 라는 신호야. 세라는 그렇게 말하곤 벽을 3번 두드렸다. 이건 잘 있어 라는 뜻이야. 그러자 저쪽에서 또 4번 똑똑 두드렸다. 이번엔 세라 잘 자 라는 신호고. 정말 재밌다. 꼭 무슨 모험 얘기 같아. 어맹가드는 신기한 듯 환히 웃었다. 그래, 맞아.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이야기야. 세라는 이렇게 말하며 또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맹가드는 세라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인도에서 온 신사. 어맹가드나 로티가 세라의 다락방에 드나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친 선생님에게 들키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맹가드와 로티는 세라의 방에 자주 갈 수가 없었다. 세라는 쓸쓸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했다. 낡은 옷에 장바구니를 든 채 빗물이 스며드는 신발을 신고 거리를 달려갈 때면 이 세상에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세라가 세라 공주님이라고 불렸을 때는 길을 가던 사람들이 세라의 환한 얼굴과 예쁜 옷차림을 보고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이젠 아무도 세라를 봐주지 않았고 거리를 부지런히 걸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세라는 키가 부쩍 자랐는데도 민친 선생님이 새 옷은 모두 팔아버리고 헌옷을 계속 입힌 탓에 아주 초라해 보였다. 저녁 무렵 불이 환하게 켜진 집 앞을 지날 때면 세라는 따뜻한 난로가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민친 여학교 근처에 자리 잡은 몇몇 집들에 대해 때로 잘 알게 됐다. 그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을 대가족이라고 불렀다. 그 집은 아이들이 8명이나 됐다. 인자해 보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하녀도 몇 명 살고 있었다. 그 대가족집 아이들은 언제나 즐거워 보였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책에 나오는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다. 대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는 몬트 모렌서 가족이라고 불렀고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지어 불렀다. 어느 날 저녁, 몬트 모렌서 가족의 아이들 몇이 파티에 가고 있었다. 세라는 장바구니를 들고 초라한 옷을 입었다는 것도 잊은 채
멈춰 서서 그 아이들을 바라봤다.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 무렵이어서 대가족 아이들은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거나 인형극을 보여줄 부모가 없는 가엾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5살짜리 꼬마 클라란스는 너무 감동해 빨리 그런 가난한 아이를 찾아내 자기가 갖고 있는 6펜스짜리 동전을 주어 앞으로 잘 살게 해주고 싶었다. 어린 클라란스는 그 돈이면 평생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현관에서 마차까지 걸어오던 클라란스는 마침 세라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춥고 배고픈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다. 클라란스는 저 아이야말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라는 행복한 가정에서 아무 구김 없이 자란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윽고 클라란스는 호주머니에서 6펜스를 꺼내쥐고 성큼성큼 세라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자, 가엾은 소녀야, 여기 6펜스 받아. 뭐? 이거 받으라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세라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제야 자기 자신이 마차에서 내릴 때면 길거리에 서서 보던 가난한 아이와 똑같아 보인다는 걸 느꼈다. 세라도 한때는 그런 아이들에게 돈을 주곤 했다. 세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 아니야.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 세라는 목소리나 태도가 거리에서 구걸하던 보통 아이들과 어딘가 달랐다. 그 아이의 누나들인 베로니카와 로자리는 마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세라를 내려다봤다. 그러나 클라란스는 착한 일을 꼭 하고 싶은 나머지 얼른 그 6펜스를 세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만일 세라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무척 낙심할 것 같았다. 세라는 마지못해 얼굴을 붉히며 그 돈을 받았다. 고마워. 정말 친절한 꼬마구나. 세라는 클라란스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클라란스는 무척 기뻐하며 마차에 올랐다. 대가족 아이들은 세라의 이야기를 하느라 떠들썩했다. 그날부터 대가족 아이들은 세라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세라가 지나가면 창문 밖으로 내다보며 세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저 아이는 학교에 한혈해.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아 같아. 근데 차림은 초라해도 거지는 아니야. 자네트가 말했다. 그 뒤 대가족 아이들은 세라를 거지 아닌 아이로 불렀다. 세라는 펜스짜리 은전에 구멍을 뚫어 줄에 끈 다음 목에 걸고 다녔다. 세라도 점점 대가족이 좋아졌다. 날이 갈수록 베키도 좋아지고
매주 2번 있는 하급생 수업도 좋아했다. 어린 아이들도 세라를 좋아하고 공부도 잘했다. 또한 세라는 지붕 위의 참새들과 멜기세딕과도 친하게 지냈다. 게다가 세라에겐 다정한 친구 에밀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추위와 빗속을 뚫고 심부름을 다녀온 날이거나 요리사한테 실컷 욕을 먹은 날은 슬펐다. 너무 슬퍼서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지경이었다. 그리고 민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아이들이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날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세라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정다웠을 에밀리의 멍한 눈과 생기 없는 팔다리를 보며 세라는 그만 화가 났다. 이제껏 자기를 위로해주는 건 에밀리밖에 없었다. 근데 에밀리까지도 기운이 없어 보이자 세라는 털썩 주저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난 이제 금방 죽고 말 거야.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멍한 표정 그대로였다. 그래,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춥고 배가 고파서 어떻게 살겠어. 오늘 하루만 몇백 리나 걸어 다녔는데 사람들은 종일 나한테 욕만 퍼붓잖아. 그리고 요리사가 사오라는 걸 잘못 사왔다고 저녁도 안 주고. 그뿐만이 아니야. 신발이 낡아서 넘어졌는데 진흙투성이가 된 날 보고 깔깔 웃는 사람도 있었어. 에밀리, 내 말 들리니? 세라는 에밀리의 멍한 눈을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에밀리를 힘껏 내동댕이 치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얼마 후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봤다. 에밀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세라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마음을 진정한 세라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에밀리를 껴안았다. 미안해. 네가 인형인 건 네 탓이 아닌데. 세라는 에밀리에게 입을 맞추고 의자에 앉혀놓았다. 그리고 옆집 다락방으로 누군가가 빨리 이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집 창문에서 누가 얼굴을 내밀면 무척 반가울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세라가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니 가구를 잔뜩 실은 마차가 옆집 앞에 서 있었다. 누가 이사를 오는 건가? 세라는 들뜬 마음으로 이삿짐 나르는 걸 구경하다가 티크 목재로 된 책상과 의자, 동양 자수로 꾸민 병풍을 보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다. 그 가구들은 세라가 인도에서 쓰던 것들과 같았다. 민친 선생님이 가져간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책상도 티크 목재로 만든 것이었다. 이 집에 사는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인도에 다녀온 게 틀림없어. 정말 반가운 일이야. 만약 이사 온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대가족 아이들도 놀러 오겠지? 그러다 보면 다락방에 올라올지도 몰라. 세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이 되자 베키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은 인도 신사래요. 엄청난 부자인데 몸이 많이 아픈가 봐요. 대가족 아빠는 그 신사의 변호사래요. 그분은 큰 걱정이 생겨서 병이 났대요. 그렇구나. 어떤 분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베키는 그날 밤늦게까지 그 옆집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다. 베키의 호기심이 채워진 건 그때부터 2주일이나 지나서였다. 옆집 주인은 부인도 아이들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이었다. 람다스. 어느 날 세라는 다락방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은빛으로 물든 저녁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걸?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옆집 다락방 창문으로 사람 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머리에 터번을 쓴 인도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려왔던 이상한 소리는 인도 사람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원숭이 울음소리였다. 세라는 그 인도 사람에게 방긋 웃어 보였다. 그러자 인도 사람도 반짝이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그때 그의 손에서 원숭이가 날쌔게 빠져나와 지붕을 가로질러 와서는 세라의 어깨에 매달렸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다락방으로 뛰어들었다. 세라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깨르르 웃다가 원숭이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 같아 아버지와 함께 인도에서 살 때 배웠던 인도말로 말했다. 이 원숭이를 붙잡아 드리고 싶은데 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라가 인도 말을 하자 인도 사람은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말했다. 영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작은 소녀에게서 자기 나라 말을 들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만 아가씨, 그 원숭이는 착하지만 아주 장난꾸러기라 붙잡기 어렵습니다. 이 람다스의 말은 잘 알아들으니까 제가 지붕을 건너가서 직접 데리고 와도 될까요? 람다스가 말했다. 아, 네, 건너오세요. 원숭이는 지금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어요. 람다스는 다락방 창문을 빠져나오더니 날렵하게 세라의 다락방으로 건너왔다. 원숭이는 람다스를 보고 깍깍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도망다니더니 람다스 어깨 위로 올라가 작고 가는 발로 람다스의 목을 감싸 안았다. 람다스는 초라한 세라의 방을 둘러보고도 마치 공주를 대하듯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가씨, 고마워요.
이 녀석이 사실은 착하답니다. 때때로 편찮으신 주인님의 기분을 풀어드리기도 하거든요. 만일 이놈이 도망갔다면 정말 슬퍼하셨을 거예요. 람다스는 이렇게 말하곤 날쌔게 창문을 빠져나가 지붕을 건넜다. 세라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그 인도 사람의 모습과 인도에서의 생활을 떠올렸다. 그때는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젠 다신 돌아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민친 선생님은 세라가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틀림없이 쓰임새가 많은 아이로 자랄 거라 생각했다. 그 때가 되면 교실에서 실컷 부려먹을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사정이 지금보다야 좋아지겠지만 그때도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이 전부일 것이다. 그때 갑자기 세라의 뺨이 발그레해지며 눈이 반짝 빛났다.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누더기를 걸쳤어도 마음속으론 공주님이 될 수 있어.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왕 자리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갇힌 채 검은 옷을 입고 간수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 훨씬 더 여왕다웠잖아? 세라는 이런 상상을 하며 다른 사람이 심술궂게 굴어도 참고 지냈다. 람다스와 원숭이를 만난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하급반 교실에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연습장을 걸으면서 세라는 옛날 왕들이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끈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알프레드 대왕은 목동의 아내에게 뺨을 맞았는데 그가 왕이란 걸 알고는 기절할 듯 놀라는 장면이었다. 만일 민친 선생님이 발가락이 쑥 나오는 신발을 신은 내가 공주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순간 세라는 민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얼굴 표정을 지어보았다. 근데 하필이면 바로 옆에 있던 민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세라의 뺨을 때렸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세라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왜 웃는 거니? 아, 뭘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서 말해봐. 민친 선생님은 다그쳤다. 전 선생님께 만일 제가 공주라는 걸 아신다면 얼마나 놀라실까 상상했어요. 그러자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뭐라고? 넌 정말 뚱딴지 같구나. 제가 무례하게 웃었다면 죄송해요. 세라는 이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민친 선생님은 분에 못 이겨 어쩔 줄 몰랐다. 아이들은 책을 덮고 수군거렸다. 세라 표정 봤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해. 불쌍한 사람. 세라는 옆집 인도 신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지붕 저편에 살고 있는 인도 신사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다. 세라는 어느 날 어맹가드에게 말했다.
난 그분이 점점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분과 아주 친해진 것만 같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도 친척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지? 하지만 그분한테 날마다 2번씩 의사가 다녀가는 걸 보면 왠지 걱정이 돼. 난 친척이 별로 없어.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겐 큰 어머니가 2분 계시는데 늘 어맹가드 왜 그렇게 뚱뚱해졌니? 삼촌은 뱀장어를 너무 많이 먹고 죽은 왕이 누군지 아니? 하고 물어보신다니까? 세라가 깨르르 웃었다. 그렇지만 난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걸. 그리고 그 인도 신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가 돼도 네 친척처럼 그런 걸 묻지는 않을 거야. 세라는 그 인도 신사를 위로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부엌 일을 하는 하인들은 옆집 인도 신사에 대해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 사실 그 엄청난 부자는 원래 인도 사람이 아니라 인도에서 살던 영국 사람이래. 그래. 한 번은 재산을 몽땅 잃고 낙심한 나머지 뇌염에 걸려 죽을 뻔했대. 다행히 재산을 도로 찾긴 했지만 병이 낫지 않은 거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있었대. 광산에 대해선 우리도 좀 알잖아. 얼마나 위험한지. 요리사가 세라를 힐끔거리며 말했다. 그 말을 듣던 세라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 그분도 아빠와 같은 일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아빠처럼 병이 들었어. 하지만 그분은 재산도 되찾고 목숨도 건졌는데 우리 아빠는. 세라가 이렇게 생각하자 더욱 그 인도 신사에 대해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밤에 누가 심부름을 보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집 커튼이 열려 있으면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있는 인도 신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인도 신사가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인도 신사는 언제나 잠옷 차림으로 난로 앞 안락 의자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은 채 괴로운 표정이었다. 저 분은 잃었던 재산도 되찾고 병도 차차 나아지고 있다는데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까? 어쩌면 대가족의 주인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세라는 걱정이 되었다. 대가족 식구들은 그 집에 자주 가곤 했다. 인도 신사는 그 집 아이들 가운데 자매인 자네트와 노라를 특히 귀여워했다. 인도 신사의 이름은 켈리스 퍼드였다. 자네트는 켈리 스퍼드 씨에게 거지가 아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람다스는 또 주인인 켈리스 퍼드 씨에게 원숭이를 놓쳐서 다락방으로 갔을 때 본 초라한 마룻바닥과 칠이 벗겨진 벽, 딱딱한 침대, 그리고 세라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켈리 스퍼드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네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카마이클, 혹시 내가
잠시도 잊지 못하는 그 아이도 저 옆집 다락방 소녀처럼 가엾은 신세가 되진 않았을까? 설마 그 아이는 파리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카마이클 씨가 물었다. 난 그때 광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인데다가 크루 대령은 늘 딸을 파리의 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하곤 했어. 파리의 파스칼 학교에 있던 아이가 바로 그 아이면 그 애를 잘 돌봐줄 사람들 집으로 입양되어 간 것 같아. 어떤 러시아 사람들이 죽은 자기 딸과 친구였다면서 그 애를 모스크바로 데리고 갔다고 했거든. 그런데 자넨 그 애가 내가 찾는 아이가 아닐 거라고 했지? 킬리스 퍼드 씨가 물었다. 파스칼 선생님이 그의 이름을 크루가 아닌 커루처럼 발음했어. 하지만 영국 장교가 엄마 없는 딸을 기숙학교에 맡긴 후 몇 년 전 재산을 다 잃고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그 아이 같기도 하고. 카마이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야 돼. 이제 광산일이 다 잘 돼서 우리의 엄청난 꿈이 이루어졌는데 크루 대령의 딸이 거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카마이클 씨가 위로를 했다. 그 아이를 찾으면 큰 재산을 남겨줄 수 있을 테니 마음을 편히 갖기에. 하지만 켈리스 퍼드 씨는 괴로운 나머지 흥분해서 말했다. 내가 지금 괴로운 건 나를 믿고 모든 걸 투자했던 친구를 두고 도둑처럼 도망쳤던 일이야. 그는 나를 태산같이 믿었는데 난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까. 하지만 자네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자는가. 뇌염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 침대에 묶인 채 헛소리를 하고 있었잖나.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크루 대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난 병원에 있던 그 몇 달 동안 모든 걸 다 잊어버렸고 크루 대령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내지 못할 정도였지. 앨리스 퍼드 씨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분명 크루 대령한테 딸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을 들었을 텐데 전혀 생각이 안 나. 크루 대령은 딸을 언제나 작은 아씨라고 불렀지. 자, 이제부터 찾으면 돼. 내가 파리에 있는 파스칼 선생님도 만나보고 모스크바에도 가볼 테니. 카마이클 씨는 힘있게 말했다. 아, 나도 같이 가면 좋으련만. 이렇게 벽난로 앞에 앉아만 있는 게 전부니까. 가끔 불 속을 들여다보면 크루 대령이 나타나 여보게 나의 작은 아씨는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묻는다네. 그러니 제발 그 아이를 꼭 좀 찾아주게. 켈리스 퍼드 씨는 카마이클 씨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바로 그때 벽 저쪽에 있는 다락방에선 세라가 저녁 먹이를 찾아 나온 멜기세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멜기세딕, 오늘은 공주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었어. 날씨가 추워지고 길이 질척돼서 더 힘들어. 내가 복도를 지나가니까 라비니아가 진흙투성이가 된 내 치마를 보며 뭐라고 비웃지 뭐야. 나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할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어. 공주는 그렇게 화를 내선 안 되잖아. 참느라고 혀를 다 깨물었어. 근데 멜기세덱, 오늘은 정말 추웠어. 너무 힘들었어. 밤이 되니까 더 춥다. 세라는 혼자 있을 때 가끔 그러듯이 갑자기 두 팔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의 작은 아씨였던 때가 정말 그리워요. 세라는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